누가 감히 내 손녀에게 손을 댄 것이야? 천둥 같은 호통 소리에 공항 안의 모든 소리가 일순간 정지됐습니다. 새벽 5시 30분. 공항 로비에는 이른 새벽 비행편을 잡으러 나온 여행객들로 부산했어요. 캐리어 바퀴가 대리석 바닥을 구르는 소리, 면세점 쪽에서 풍겨오는 향수 냄새, 안내방송, 커피 냄새. 그 흔하디흔한 새벽 공항의 풍경 속으로 느닷없이 그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커피를 들고 가던 손이 멈추고 통화 중이던 사람들이 저도 모르게 전화기를 내렸어요. 심지어 안내방송마저 그 자리에서 끊기는 것 같았습니다. 인파가 양쪽으로 갈라지며 길이 생겼습니다. 그 길을 따라 한 노인이 걸어왔어요. 검은 울 코트, 은발을 단정하게 올려 묶은 머리, 척추는 자로 잰 듯 꼿꼿하게 세워져 있었고 걸음은 느리지만 한 발자국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얼굴에는 긴 세월의 무게가 깊은 주름으로 새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두 눈만큼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바로 대한민국 클래식, 피아노계에 살아있는 전설, 건반 위의 여제라 불리는 윤정희 선생이었습니다. 국제 콩쿠르를 석권하고 세계 유수의 무대를 누볐던 피아니스트. 그러나 20년 전 어느 날, 홀연히 음악계에서 자취를 감추어 음악계 최고의 미스터리 중 하나가 되었던 인물이었죠. 그 윤정희가 오늘 단 한 명의 작은 아이를 위해 다시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온 것입니다. 윤정희의 앞에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명은 9살 소율이. 낡고 얇은 패딩 점퍼의 밑창이 거의 다 다른 운동화를 신고 공포에 질린 채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지만 소리를 지르지도 울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울음마저 참는 법을 배운 아이처럼. 그 아이의 가느다란 손목을 단단히 움켜쥔 또 한 명. 청아음악기숙학원의 강희숙 원장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끝까지 뻔뻔한 미소를 유지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어요. 윤정혜 선생님, 어떻게 여기를? 강 원장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윤정희는 대답 대신 그 두 눈으로 강 원장을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내렸어요. 노인의 두 눈이 강 원장을 천천히 훑고 지나갔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그동안 저 아이들에게 저지른 짓을 오늘 이 자리에서 카메라 앞에 전부 드러낼 테니 그리하라. 그 순간 어디선가 나타난 취재진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습니다. 누군가 이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찍기 시작했어요. 삽시간에 그 영상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도대체 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 작고 여린 아이는 누구이며 20년간 자취를 감추었던 음악계의 여제가 왜 이 차가운 새벽 공항에 나타난 것일까요? 그리고 그 눈빛 속에 담긴 분노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 이야기는 꼭 3년 전 가을, 어느 납골 땅에서 시작됩니다.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자리한 한 납골 땅. 사시사철 국화꽃 향이 그윽하게 배어있는 그곳으로 검은 상복을 입은 윤정희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어요. 그녀의 손에는 딸 서윤이가 생전에 그토록 좋아하던 흰 국화 한 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꽃을 든 손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어요. 세월의 무게 때문인지 아니면 감당하기 어려운 죄책감 때문인지 납골 땅 안은 고요했습니다. 빗소리만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윤정희는 딸의 납골함이 있는 칸 앞에 꽃을 올려놓고 오래도록 유리 너머 사진 속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의 서윤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꾸밈없이 소박하게 누군가를 참 많이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로. 그 웃음이 마치 어미를 비웃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래도 엄마를 사랑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 이중적인 느낌이 윤정희로서는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었죠. 서윤아, 엄마가 왔다. 또 늦었지? 이 못난 엄마는 언제나 늦어.
그게 가장 큰 죄야. 윤정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사과를 해야 할지. 70년을 넘게 살아온 노인은 그 간단한 것조차 알지 못했어요. 그것이 또 하나의 죄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로 옆 칸에서 가느다란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처음엔 단순한 허밍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소절이 이어지는 순간 윤정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 멜로디는 세상 그 어느 악보에도 그 어느 음반에도 심지어 윤정희 자신이 쓴 그 어느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은 곡이었습니다. 오직 단 한 사람만이 알고 있어야 할 노래. 윤정희가 어린 서윤이를 무릎에 재우며 직접 만들어 불러주던 자장가였어요. 세상에 딱 두 사람만 알고 있는, 아니, 이제는 이 세상에 딱 한 사람만 알고 있어야 할 노래가 지금 이 낯선 납골당 한 구석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줄만 알았던 노래가 낯선 아이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윤정희는 굳어버린 것처럼 움직이지 못하다가 겨우 고개를 옆으로 돌렸어요. 그곳엔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낡은 패딩 점퍼 하나에 빛바랜 청바지. 공항에서 만난 오늘의 모습과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작고 야윈 어깨, 눈물이 말을 새 없이 흐르는 볼, 그리고 엄마 사진을 향해 두 손을 모은 채 허밍하고 있는 그 아이의 옆 얼굴을 보는 순간 윤정희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아이의 옆 얼굴은 어린 시절의 서윤 그 자체였어요. 오뚝한 콧날, 길게 뻗은 속눈썹, 입술 끝에 살짝 걸린 그 특유의 각도. 아가야, 얘야. 윤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아이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커다란 눈망울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제야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사진 아래 조그맣게 쓰인 글씨. 박서윤의 사랑하는 딸 이소율. 아가야, 그 노래를 어디서 배웠니? 아이가 주저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가르쳐 주셨어요. 잠이 안 올 때마다 불러주신 노래예요. 엄마가 그랬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노래고 이 노래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노래래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윤정희의 두 무릎이 힘없이 꺾였습니다. 납골당 바닥에 주저앉아 그녀는 생애 처음으로 소리내어 통곡했어요. 20년 만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자존심이라는 단단한 껍질 속에 가두어 두었던 눈물이 마침내 둑을 무너뜨리고 쏟아져 나왔어요. 납골당 유리창을 두드리는 빗소리 위로 노인의 통곡이 겹쳤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야. 이 못난 할미가 천벌을 받을 죄를 지었구나. 내 딸 서윤이가 내 엄마구나. 이 할미가, 이 죄 많은 할미가 어쩌면 이제야 왔니? 아이는 갑자기 우는 노인을 어쩔 줄 모른다는 듯 멍하니 내려다봤어요.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윤정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엄마가 싫어해요. 엄마는 항상 그랬어요. 울어도 되는데 너무 많이 울면 안 된다고요. 울고 싶은 만큼만 울면 된다고요. 딸의 말투가 그대로 담겨 있는 그 목소리에 윤정희는 더 크게 통곡했습니다.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서윤은 딸에게 엄마 같은 말을 남겨두고 간 것이었어요. 한참이 지난 뒤 윤정희는 흐트러진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고 아이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잔뜩 마른 몸, 겨울바람에 터진 손등, 엉망으로 부르튼 손가락 끝, 눈 아래 시퍼런 다크서클, 그리고 그 무엇보다 아이의 눈빛 속에 도사린 깊고 오랜 피로감이 윤정희의 가슴을 찔렀어요. 9살짜리 아이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윤정희는 직감했어요. 이 아이가 지금 매우 힘든 곳에 있다는 것을. 소율아, 지금 어디서 지내고 있니?
아이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소리로 마치 누군가 들을까봐 두려운 듯이 말했습니다. 청아 음악학원이요. 산속에 있어요. 여기서 멀어요. 청아, 음악학원. 그 짧은 말 속에서 윤정이는 무언가 커다란 그림자를 느꼈어요. 설명할 수 없는 차갑고 어두운 그림자를. 윤정이는 잠시 아이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작고 가느다랗지만 손가락 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여 있었어요. 오래 피아노를 친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굳은 살 위로 겨울에 터진 상처들이 얼룩져 있었어요. 보습제 한 번 제대로 발라주는 어른이 없었던 것이었죠. 윤정이는 자신의 핸드백에서 손크림을 꺼내 아이의 손에 발라주었습니다. 소율은 처음엔 깜짝 놀라 손을 빼려다가 그 따뜻한 손길에 가만히 있었어요. 소율아, 내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뭔지 아니? 네, 엄마가 그랬어요. 할머니가 언젠가 꼭 찾아올 거라고. 할머니는 무섭고 고집 세고 자존심 세지만 마음속은 따뜻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오면 무서워하지 말라고요. 윤정이는 아이의 손크림을 바르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딸 서유는 죽어가면서도 엄마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엄마를 그리워하면서도 어린 딸이 그 그리움을 원망으로 바꾸지 않도록 배려했습니다. 그것이 서윤이 마지막으로 윤정희에게 남긴 선물이었죠. 윤정희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대신 아이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쥐었어요. 윤정희가 딸 서윤과 마지막으로 얼굴을 마주한 것은 20년 전 한겨울이었습니다. 눈이 쏟아지던 날이었어요. 그 당시 윤정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피아니스트였습니다. 국제 콩쿠르를 여러 차례 제패하고 유럽 명문 공연장에서 러브콜이 쏟아지는 그야말로 클래식 음악계의 정점에 선 인물이었어요. 신문과 잡지에서는 그녀를 건반 위의 여제라 불렀고 젊은 음악도들은 그녀를 신처럼 우러러봤습니다. 하지만 무대 위에서는 여제라 불리던 그녀가 집에서는 어떤 어머니였을까요? 그녀는 매우 차가운 어머니였습니다. 그녀에게 음악은 예술이 아니었어요. 음악은 명예였고 권력이었고 가문의 훈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훈장은 딸 서윤이 반드시 이어받아야 한다고 믿었어요. 그것은 믿음이라기보다 강요였죠. 서윤이 4살 때부터 피아노 앞에 앉혔습니다. 7살부터는 매일 최소 6시간 이상 연습을 강요했어요. 손가락이 굳고 물집이 잡혀도 몸살로 열이 나도 연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놀러 나가고 싶다고 말하면 윤정이는 단호했어요. 완벽한 연주자는 아프다는 말을 사치로 한다. 피아노 앞에 앉아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서유는 말없이 건반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서유는 어머니와 달랐어요. 기계적으로 정확한 연주보다 창밖의 빗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를 닮은 즉흥선율을 만들어내는 것을 더 사랑했습니다. 할머니 댁에서 들려오는 가마솥 끓는 소리, 마당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것들을 피아노로 옮기는 것이 서윤에게는 진짜 음악이었죠. 그리고 22살 되던 해 서윤은 가난한 길거리 화가 청년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이름도 변변찮은 무명 화가였지만 그 사람 앞에서 치는 피아노는 채찍 같은 의무가 아니라 진짜 노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사랑했어요. 윤정희가 이를 알았을 때 집안에는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그 떠돌이 화쟁이와 당장 끊어라. 넌 윤씨 가문의 후계자야. 바닥 인생과 섞이면 내 음악도 끝장이다. 엄마, 저는 그분 없이는 못 살아요. 그리고 엄마 음악엔 온기가 없어요. 저는 그런 음악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이, 그 짧은 한마디가 윤정희의 손끝을 멎게 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윤정희는 그 말을 또렷이 기억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식사를 하다가도 손이 멈출 만큼 그 말은 20년 내내 윤정희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날 윤정희는 딸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말을 퍼부었습니다.
너는 오늘부로 내 딸이 아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서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집을 나갔습니다.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윤정이도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울지 않았어요.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로부터 몇 해가 지났을 때 어렴풋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딸이 그 화가와 살림을 차렸다는 것, 아이를 낳았다는 것, 그리고 가난하지만 웃으며 산다는 것. 윤정이는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에게 차갑게 말했어요. 그 아이 이야기는 나한테 하지 마세요. 내 딸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날 밤 윤정이는 혼자 방 안에서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오래도록 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해 뒤 또 다른 소식이 왔어요. 서윤의 남편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것. 서윤이 홀로 아이를 키우며 병을 얻었다는 것. 그리고 결국 서윤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것. 그 비보를 들었을 때 윤정이는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직접 나서지 않았어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두려웠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나타나냐고 누군가 손가락질할까봐. 그 두려움이 자존심보다 더 무거웠어요. 그래서 몰랐습니다. 손녀 소율이가 고아가 되어 어딘가에 맡겨진 것을. 그 어딘가가 어떤 곳인지를. 그것이 윤정이가 지은 가장 큰 죄였어요. 나중에 윤정이가 알게 된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서윤은 가난했지만 웃었어요. 허름한 전셋집이었지만 남편의 그림이 창가에 걸려 있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소율이 태어났을 때 서윤은 처음으로 엄마 윤정희에게 연락을 하려 했어요. 딸을 낳고 나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그 사랑 표현이 서툴렀을 뿐이라는 것을. 하지만 전화를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몇 번. 서윤은 결국 연락하지 못했어요. 엄마가 여전히 자신을 원망하고 있을까봐. 그 두려움이 용기를 앞섰습니다. 그러다 소율이 3살 되던 해 남편이 새벽 귀갓길에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서윤은 혼자였어요. 혼자서 딸을 키우면서 레슨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피아노 반주 일을 하면서 끝까지 버텼습니다. 하지만 몸이 먼저 버티지 못했어요. 서윤이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은 날 밤 그녀는 소율을 무릎에 앉히고 그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소율아, 이 노래는 외할머니가 엄마한테 가르쳐준 노래야. 절대 잊으면 안 돼. 이 노래를 기억하고 있으면 언젠가 할머니가 너를 찾아올 거야. 할머니는 평생 자존심 하나로 산 사람이야. 그게 때로는 날카롭게 느껴지겠지만 그 자존심이 사랑을 맡고 있을 뿐이야. 언젠가 반드시 찾아올 거야. 서윤이 세상을 떠난 건 그로부터 3달 뒤였습니다. 소율이 6살 되던 해 겨울이었어요. 납골 땅에서 소율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윤정이는 비서실장 김 실장을 불렀습니다. 청아, 음악 기숙학원. 오늘 밤 안으로 그 학원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오게. 원장 이름, 재정 상태, 아이들 처우, 아무것도 빠뜨리지 말고. 다음 날 아침 김 실장이 가져온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던 윤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청아음악기숙학원은 경기도 외곽 산속에 자리 잡은 사설기숙학원이었습니다. 최근 3년간 후원금 명목으로 수취한 금액만 총 9억 3천만 원. 그중 아이들 교육비로 집행된 금액은 단 12%에 불과했어요. 나머지는 강 원장의 개인 계좌로 빠져나갔습니다. 보고서를 읽어내리던 윤정희의 눈이 한 문장에서 멈추었어요. 아이들 중 일부는 밤 10시 이후에도 연습을 강요당하며 식사는 하루 2끼 지급. 체벌 사례 다수 목격. 윤정희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결심을 굳혔습니다. 내가 직접 가겠네. 거액의 후원자를 자처하는 사람으로 위장해서. 며칠 뒤 윤정희는 변장을 하고 청아음악기숙학원을 방문했습니다.
평소에 위풍당당한 차림 대신 수수하고 평범한 복장으로 이름도 가명을 사용했어요. 학원의 입구는 화사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유명 음악가들의 초상화, 아이들의 수상 사진들, 화려한 연주회 포스터들.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훌륭한 교육기관이라고 믿을 만한 외관이었어요. 강희숙 원장은 화려한 옷을 입고 나타나 깍듯이 인사를 했습니다. 환한 미소, 유창한 말솜씨, 눈물까지 글썽이는 눈빛. 어서 오십시오, 선생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학원은 대한민국 미래의 음악 인재들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하나하나가 다 제 자식 같아서요. 밥 한 끼 먹여 재우는 것도 제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뻔뻔하게도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하는 강 원장을 보며 윤정이는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학원 내부를 둘러볼수록 진짜 실태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연습실 아이들의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어요. 악기를 다루는 손은 공포에 굳어 있었습니다. 태엽을 감은 오르골처럼 아이들은 똑같은 마디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었어요. 연주 중 실수를 하면 어깨를 잔뜩 움츠리며 몸을 오그렸습니다. 회초리를 피하려는 것처럼. 복도 한쪽 구석에서는 12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악보를 무릎에 펼쳐놓고 혼자 뭔가를 쓰고 있었어요. 그 아이도 윤정희와 눈이 마주치자 화들짝 놀라 악보를 등 뒤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구석진 연습실 한쪽에서 혼자 피아노를 닦고 있는 소율을 발견했어요. 소율은 변장을 한 윤정희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건반을 닦고 있었어요. 강 원장이 자리를 비운 잠깐의 틈을 윤정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얘야, 왜 닦기만 하고 치지 않니? 내 손을 보니 피아노를 참 많이 친 손인데. 소율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재빨리 주변을 살피며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잘 치면 안 돼요. 잘 치면 원장 선생님이 저를 더 무서운 방으로 보내요. 거기 가면 밤에도 연습해야 하고 밥도 조금밖에 못 먹어요. 나오지 못해요. 윤정희는 심장이 뜨끔했습니다. 9살짜리 아이가 자신의 재능을 일부러 숨기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착취당하지 않기 위해, 더 깊은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니? 언니, 오빠들은 곡을 많이 써요. 근데 그 곡에 자기 이름을 못 써요. 원장 선생님이 다 자기 이름으로 가져가요. 팔아요. 그 돈은 우리한테 하나도 안 줘요. 상도 우리가 타는데 상금은 원장 선생님이 가져가요. 아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마치 원래부터 당연한 일인 것처럼. 그 담담함이 더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것이 부당하다는 것조차 모를 만큼 오래 이 상황에 익숙해져 있었던 것이었죠. 강 원장이 다시 나타나기 전 윤정희는 빠르게 물었습니다. 혹시 너 말고도 힘든 아이들이 더 있니? 다 힘들어요. 특히 오빠가 제일 힘들어요. 15살인데 오빠 곡이 외국에서도 팔렸어요. 근데 오빠 이름 없어요. 원장 선생님 이름만 있어요. 오빠가 우는 거 봤어요. 아무도 없을 때. 화장실에서. 윤정희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 아이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했어요. 법원이 개입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될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정희는 방으로 돌아와 수첩에 오늘 본 것들을 전부 기록했어요. 아이들의 눈빛, 연습실의 분위기, 강 원장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 수십 년간 음악계에서 단련된 그녀의 귀와 눈은 아무것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학원을 나서며 윤정희는 마음을 굳혔어요. 이 학원을, 이 원장을 뿌리째 뽑아버리겠다고. 윤정희는 학원을 나서지 않았습니다. 후원자 신분으로 며칠간 머물겠다고 방을 하나 빌렸어요. 아이들 곁을 좀 더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틀 뒤 밤.
윤정이가 학원 내에 빌린 방에서 잠을 청하려 할 때 방문을 살며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노크 소리는 아주 작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들릴 듯 말 듯한. 문을 열자 소율이 서 있었어요. 낡은 공책을 가슴에 꼭 안고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피며 할머니 이거 보여드려도 돼요? 아무한테도 보여준 적 없는 건데 왠지 할머니한테는 보여드려도 될 것 같아서요. 윤정이는 말없이 아이를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조심스럽게 내민 낡은 공책을 받아 펼쳤어요. 공책 앞부분에는 빽빽한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날짜, 금액, 이름들. 아이가 목격한 학원의 비리 내용이었어요. 후원금 수령 날짜와 금액, 그 돈이 어느 통장으로 이체되었는지에 대한 기록. 어느 아이가 어떤 날 어떤 이유로 체벌을 받았는지에 대한 세밀한 증언들. 9살짜리 아이가 창고에서 장부를 몰래 들여다보고 베껴 쓴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책 뒷부분에는 악보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부터 윤정이는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 악보들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었어요. 9살 아이라고는 믿기 힘든 깊이의 감수성과 음악적 언어로 씌어진 살아 숨쉬는 음악이었습니다. 윤정이는 클래식 음악계 최고의 귀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귀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천재라고.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곡의 제목을 보았을 때 윤정이는 손가락이 떨려 공책을 놓칠 뻔했어요. 할머니에게 바치는 마지막 자장가. 그 곡은 윤정이가 서윤에게 불러주던 자장가를 기반으로 아이만의 언어로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었습니다. 엄마를 잃은 슬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겠다는 희망. 그것들이 선율 속에 섬세하게 녹아 있었어요. 윤정이는 악보를 보는 것만으로도 그 선율이 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음표를 하나하나 따라가며 그녀는 처음으로 이해했어요. 딸 서윤이 가르친 것이 단순한 기교가 아니었음을. 서윤은 딸에게 기교보다 더 근본적인 것, 음악의 심장 같은 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장이 지금 이 낡은 공책 속에서 뛰고 있었어요. 소율아, 내가 이 모든 어둠 속에서 이 아름다운 노래들을 지키고 있었구나. 소율은 할머니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혹시 저 여기서 나가게 해주실 수 있어요? 저 다시는 피아노 안 쳐도 되니까 그냥 따뜻한 밥 한 번만 먹어보고 싶어요. 엄마가 그랬거든요. 할머니 밥이 좀 짜긴 한데 세상에서 제일 든든하다고. 저 그 밥 먹어보고 싶어요.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 울어서 눈물도 말라버린 것 같은 그 무덤덤한 목소리가 윤정이의 숨을 막히게 했어요. 윤정이는 아이를 품에 꼭 껴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안아본 손녀의 몸이 너무도 가볍고 너무도 차가웠어요. 걱정 마라. 이 할미가 내 앞길에 단 한 조각의 어둠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밥은 내가 직접 해줄 거야. 좀 짤지도 몰라. 근데 따뜻하고 든든할 거야. 약속한다. 소율은 그제야 윤정희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 침묵이 세상 어떤 말보다 무거웠어요. 다음 날 새벽 윤정이는 학원을 빠져나와 곧장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윤정이가 음악계에서 물러난 뒤 조용히 운영해온 클래식 재단의 법무를 맡고 있는 가운 재단 수석 변호사 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새벽 5시였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최 변호사, 지금 당장 팀원 전원 소집하게. 청아 음악기숙학원. 오늘부터 그 학원을 완전히 박살낼 준비를 시작하게. 원장이 저지른 죄목이 뭐가 되든 단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다 들춰내야 하네.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진술, 회계 자료, 아동복지법 위반 사례, 전부.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변호사들이 밤을 새워 자료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율이 목숨을 걸고 몰래 기록해온 비밀 일기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어요. 회계 전문가들이 후원금 횡령 내역을 정밀하게 복원해냈습니다. 아이들 콩쿠르 상금 총액 4,800만 원, 악보 저작권료 해외 수익 2억 1천만 원. 단 한 푼도 아이들에게 돌아가지 않은 돈이었어요. 아동복지 전문가들이 학원 아이들의 처우를 긴급 점검하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자료가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에 정식 제출되었어요. 한편 강희숙 원장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원자라는 여자가 예사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어딘가에서 조여드는 느낌. 그 느낌이 짙어질수록 그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소율이를 해외로 넘기는 것이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 두었던 비상 루트가 있었습니다. 재능 있는 아이들을 해외 특수교육기관으로 연결해준다는 명목의 브로커 루트. 실제로는 아이가 영영 돌아오지 못하게 만드는 조용한 추방이었죠. 강 원장은 아무도 모르게 소율의 여권과 출국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른 새벽 잠든 아이를 깨워 차에 태웠어요. 어디 가요? 좋은 데 보내줄 거야. 가서 열심히 하면 돼. 하지만 윤정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학원 곳곳에 심어두었던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달하고 있었으니까요. 선생님, 강 원장이 소율 양을 데리고 공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윤정이는 그 보고를 받는 순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코트를 집어들고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새벽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새벽 5시 30분에 공항은 이른 탑승객들로 부산했습니다. 강 원장은 그 인파 속에 묻혀 조용히 빠져나가려 했어요. 소율의 손목을 단단히 쥔 채 출국 심사대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소율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했어요. 이른 새벽 잠에서 깨워 여기까지 끌려왔지만 강 원장은 아무것도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그저 공포에 질린 채 손목을 쥔 강 원장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 버둥거렸어요. 아파요. 손목 놔주세요. 조용히 해. 말 잘 들으면 아무 일도 없어. 그때였습니다. 강희숙 원장, 그 더러운 손 당장 떼지 못할까? 그 목소리가 터져나온 순간 소율은 손목을 쥔 강 원장의 손이 흠칫 굳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인파 사이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검은 울 코트, 꼿꼿한 등. 소율의 두 눈이 커졌어요. 그 길을 따라 윤정희가 걸어왔습니다. 옆에는 가온재단 경호팀이 10명 남짓 대여를 이루고 있었고 그 뒤로는 이미 연락을 받고 대기 중이던 경찰과 아동보호 담당 조사관들이 따르고 있었어요. 강 원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끝까지 뻔뻔함을 버리지 않았어요. 윤 선생님, 이건 명백한 업무 방해예요. 저는 이 아이의 법적 후견인으로서 아이를 더 좋은 교육 환경으로 데려가는 중이에요. 선생님이 무슨 자격으로 막으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윤정희는 대답 대신 비서실장이 건넨 봉투 2개를 꺼내 강 원장의 가슴에 던졌습니다. 무슨 자격이냐고? 첫 번째 봉투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다. 이 아이의 DNA와 내 DNA가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식 감정서야. 두 번째는 미성년 후견인 선임 심판 청구서다. 어젯밤 자정에 전자소송으로 가정법원에 접수 완료됐어. 강 원장의 두 눈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이 아이의 친할머니다. 내가 20년 전 내 손으로 내팽개친 딸 서윤이의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핏줄이야. 그리고 지금 이 공항 한복판에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분명히 말하겠다. 강희숙, 이 아이를 비롯한 청아학원 아이들에게 내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오늘 이 자리에서 낱낱이 밝힐 것이다. 그 순간 어딘가에서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사 카메라들이 돌아갔어요. 공항 로비에 있던 수십 명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이 장면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강 원장은 돌아서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대기 중이던 경찰 2명이 양쪽에서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강희숙 씨, 지금 이 자리에서 미성년자 약취 및 불법 국외 이송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위반, 후원금 횡령 등 추가 혐의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별도 청구될 예정입니다. 강 원장은 발악했습니다. 경찰의 손을 뿌리치려 버둥거리며 소리를 질렀어요. 이거 놓으라고. 나는 저 아이들을 위해 내 전 재산을, 내 인생을 다 바쳤어. 내가 없었으면 저 아이들이 어디서 밥이라도 먹었겠어. 이건 다 꾸며낸 거야. 다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강 원장은 결국 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윤정희는 그 모습을 보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은 오직 소율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소율은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었어요. 눈물도 흘리지 못하고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그냥 모든 것이 무너진 사람처럼. 윤정희는 자신의 검은 울 코트를 벗었습니다.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 코트를 천천히 아이의 깡마른 어깨에 감쌌어요. 그리고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율아, 이제 됐다. 할머니가 왔어. 소율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굳어있던 얼굴이 스르르 풀렸어요.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참아온 울음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공항 로비를 가득 채울 만큼 서럽고 크게. 할머니, 할머니. 아이의 서러운 울음소리가 공항 로비에 울려 퍼졌어요. 지켜보던 사람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코를 훌쩍이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리며 눈물을 닦았어요. 윤정희는 손녀를 품에 꼭 안은 채 아이의 머리를 오래도록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만 들릴 만큼 작은 소리로 속삭였어요. 이제 너를 괴롭힐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 우리 집으로 가자. 따뜻한 밥 지어 놓을게. 짭짤할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이제껏 먹은 밥 중에 제일 든든할 거야. 엄마 말이 맞아. 소율이 울음 속에서 작게 웃었습니다. 강희숙 원장은 구속되었습니다. 아동학대, 후원금 횡령, 미성년자 불법 국외 이송 시도 등 다수의 혐의로 재판이 시작되었고 청아음악기숙학원은 폐쇄되었어요. 그곳에 있던 아이들은 각자의 보호자 또는 아동복지기관으로 옮겨졌습니다. 소율이 그토록 담담하게 증언하던 그 모든 일들이 법정에서 하나하나 밝혀졌어요. 소율은 윤정희의 집으로 왔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소율은 집 안에서 잘 움직이지 않았어요. 밥을 먹으면서도 눈치를 살폈고 큰 소리가 나면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새벽에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 앉아 한참 동안 방을 두리번거리기도 했어요. 그 모든 것이 오랜 트라우마의 흔적이었습니다. 윤정희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억지로 말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매일 아침 밥을 했어요. 조금 짭짤한 미역국에 노릇노릇하게 구운 두부조림에 달걀 하나 프라이에 따뜻한 밥 한 공기. 아이가 먹으러 오지 않으면 방문 앞에 조용히 가져다 두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 때 소율이 처음으로 밥을 2그릇 먹었어요. 그리고 민망한 듯 할머니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밥이 진짜 맛있어요. 엄마 말이 맞아요. 짜긴 한데 진짜 든든해요. 윤정희는 그래 하고 짧게 대답하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실컷 울었어요. 그 뒤로 소율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은 학교에서 돌아오다 골목 고양이를 봤다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작고 사소한 웃음이 윤정희에게는 세상 어떤 콩쿠르 수상보다 더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 웃음을 볼 때마다 윤정희는 딸 서윤의 어린 시절이 보였어요. 그리고 2달째 접어들던 어느 봄 오후.
거실 창으로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은 그날, 소율이 조심조심 그랜드 피아노 앞에 다가갔습니다. 윤정이가 딸 서윤을 위해 마련해 두었던 전 세계에 몇 대 없다는 명품 피아노였어요. 소율은 오랫동안 그 피아노 앞을 지나치기만 했는데 그날은 손을 뻗어 건반 위에 살며시 올려놓았습니다. 윤정이는 부엌에서 손을 멈추었어요. 숨을 참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쓴 곡 들어보실래요? 엄마가 하늘나라로 가기 전날 밤, 제 귓가에 속삭여준 꿈의 멜로디를 악보로 만든 거예요. 소율의 작은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종이 위에서만 보던 그 선율이 처음으로 소리가 되어 공기를 채웠어요. 악보로 볼 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살아있었어요. 선율은 차가운 기교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엄마를 향한 애틋한 그리움. 차갑고 외로웠던 기숙학원의 밤들. 납골 땅에서 만난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나 봄 햇살처럼 찾아온 따뜻함에 대한 조심스러운 설렘. 윤정이는 소파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 전 그녀는 완벽한 박자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음정만이 음악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딸의 따뜻한 연주를 틀렸다고 비난했습니다. 딸을 잃은 것도 손녀를 20년간 모르고 산 것도 모두 그 오만함이 부른 대가였어요. 하지만 지금 손녀의 연주를 들으며 그녀는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딸 서윤이 옳았음을. 음악이란 무엇인지를. 연주가 끝났어요. 소율은 자리에서 일어나 달려와 윤정희의 품에 폭 안겼습니다. 윤정희는 손녀의 머리를 오래도록 쓰다듬었어요. 소율아, 음악이 뭔지 아니? 모르겠는데요. 할머니는요? 음악은 행복이란다. 이 할미가 평생 그걸 몰랐어. 내가 오늘에야 가르쳐줬구나. 소율이 조용히 웃으며 할머니 품을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창밖으로 봄 햇살이 따사롭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햇살 속 어딘가에 딸 서윤이 환하게 웃으며 이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세상은 때로 우리에게 혹독하고 긴 겨울을 건네줍니다. 어떤 겨울은 너무 길어서 봄이 과연 오기나 할까 의심이 들 때도 있지요. 윤정의 선생이 그랬어요. 자존심이라는 이름의 두꺼운 얼음 속에 자신을 가두고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봄을 기다리지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 얼음을 녹인 것은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었어요. 납골 땅 구석에서 흘러나오던 한 아이의 허밍 한 소절이었습니다. 세상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러나 단 한 사람에게만은 심장을 멈추게 만드는 그 멜로디 한 소절이 어쩌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오래전 끊어버린 인연 하나가 마음 한구석에 걸려있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내가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너무 늦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손을 내밀면 되니까요. 윤정이는 이제 더 이상 화려한 무대 위에 서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소율이의 도시락을 쌉니다. 짭짤하고 따뜻한 밥을 담아요. 그리고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 현관 앞에 앉아 기다립니다. 그녀에게 이것은 세상 그 어떤 화려한 리사이틀보다도 값진 인생의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무대였어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곁에 있는 소중한 분의 손을 한번 꼭 잡아주세요. 늦기 전에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를 건네주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오랜 겨울을 녹이는 첫 온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늘 따뜻한 자장가 같은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본 콘텐츠는 순수 창작물입니다.
등장하는 인물, 기관, 사건은 실제와 전혀 무관합니다.